제가 그 전에 어떤 영상 강의를 하면서 어, 미국 그 부모들의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미국 부모님들의 어떤 그 태도라고 좀 그럼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국 부모님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특수교육 뭐 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대부분의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그 아이를 기르는 그 기본적인 그 관점과 태도와 뭐 믿음과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이 많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낳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 부모님들과 미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하는 그 어떤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라든가 특히나 이제 부모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앞날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앞날에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어른이 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즘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이야 이제 자식한테 내 노후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뭐 큰아들한테 몰빵을 해서 재산도 주고 뭐 될 수 있으면 큰아들한테 신경을 쓰고 이런 게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당신이 늙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떻게 의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나중에 노인이 된 늙은 자기의 부모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이 세대 차이가 이제 생겨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그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가 내 아이를 판검사를 만들고 내가 내 아이를 의사를 만들고 내가 내 아이를 어떤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덕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특히나 그 희생은 이제 경제적 희생과 시간의 희생이죠. 많은 시간을 아이한테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아이들을 사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일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당신들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뭔가 부모님 눈에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게 태어난 아이들,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들은 제가 어디에선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취약 연령이 돼서 학교를 가는 그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미국에서도 적은데 일단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특히나 이제 읽기죠. 읽기를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우수수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이제 특수교육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이게 측정이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공교육에 주로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의 숫자만 해도 그 아이들만 해도 15%예요. 학교 취약 연령의 15%가 장애를
학교에서 준 13가지 장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15%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사립학교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공립은 전적으로 100%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사립학교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법을 한 개부터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반드시 장애 아이들을 학교에서 거부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규정들이 돼 있는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립학교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생님들도 가장 미니멈인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는 그것만 지키면 되지 꼭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의외로 사립학교에 가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대단한 무슨 뭐 그런 무슨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애들을 주로 보내는 그런 보딩스쿨 같은 사립학교를 외에 많은 사립학교들은 사실 교사들 월급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교사들 월급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이제 공립학교에서 아니 자기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부러 사립학교를 찾아가서 교사를 하고 이러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드물죠. 사립학교들이 주로 이제 종교, 캐톨릭이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라든지 이렇게 종교에 기반해서 세워진 사립학교들도 많고, 또 돈이 많은 누군가가 복지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도 있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제 종교가 기본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종교에 그 정도를 이렇게 막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종교에 그거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조금 작지만 교사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사립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데, 그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제 가진 부모님들이 미국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드물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학습장애하다.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 학습장애야. 그럼 막 애들을 학원을 보내가지고 막 그 학습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마일드 지적장애다. 그럼 아직 마일드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뭐 IQ가 70에서 50 사이니까.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막 노력을 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의 특수교육을 그냥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내 아이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바꾸고 내 아이가 뭐 게으른 아이를 막 부지런한 아이로 이런 관점이 미국 부모님들이 훨씬 적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타고난 그 자기의 그 본성, 인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어떤 형태로 아이들이 태어나든 간에 그냥 아이 그 자체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부모님들이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막 욕심이 많아져 막 공부를 하고 막 부모님한테 뭐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뭐 여기를 보내고 저기를 보내고 해야지 어떻게든지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그 6년 동안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뭐 본성 인성과 상관이 없이 이 6년만 아이가 무지무지 고생을 하면 그 다음에 평생을 꽃길을 걸을 거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한국 부모님들은 그 6년 동안을 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막 희생하면서 이제 시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고, 아마 뭐 모르겠어요. 저기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어떤 그 미국의 탑 1%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물론 이제 원해서 막 아버지 회사 아빠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뭐 부모님이 일반 사원부터 이제 시키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기업체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를 존중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부모님들 뭐 교육열 이래가지고 뭐 미쳤다 어쩌다 막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마냥 경제적으로 막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시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많은 부분을 아이 교육에 할애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 하에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부모님들은 그런 것 좀 많이 적고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약간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온 아이 그죠? 나의 자식으로 이 아이에 대한 감사함과 그냥 이 아이가 뭐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그대로 이제 아이를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문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 문화를 얘기하는 거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이동을 학대하고 아이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은 다 있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뭐 부모 자체가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홀드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그 문제 행동이 심하고 이런 아이들도 물론 많아요. 그럼 뭐 미국에 어차피 뭐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그런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중상하층, 워킹 클래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루 칼러 클래스, 그다음 화이트 클래스 그러면 이제 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블루 칼러들이 사무직의 화이트 칼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꼭 그걸 블루 칼러 뭐 화이트 칼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이제 그랬던 미국인데 그러니까 장애도 아이들을 뭐 특별히 뭐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살이나 4살 때, 2살 때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막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일반 아이들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버리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시고 그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밖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써가시면서 요즘은 이제 꽤 됐죠. 뭐 바우처인가 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외로 돈을 많이 쓰죠. 미국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언어가 안 되면은 굉장히 부모님하고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심한 게 지금 언어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조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도 아이가 말을 하면 그죠? 아이가 말을 하면 그렇게 언어가 중요해요. 인간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통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이제 어휘력이, 언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스피치 능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치 능력 이제 말하는 이 구조가 구강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돼서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IQ가 그 이제 지적 장애가 있어서 IQ가 낮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 기억하는 게 약하잖아요. 무엇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야 그러면 폰 그러면 이 폰이라는 이거를 이 단어 이 전화라는 이 단어를 아이가 이거와 전화라는 이 소리음가를 연결해 가지고 기억을 해야지 다시 이걸 봤을 때 전화라는 걸 알고 또 누가 전화기가 없는데 뭐 전화기 어쩌고 그러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해 버리면은 아이들이 아무리 말하는 스킬이 있어도 아이들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이 사회성이 약하면 어때요? 언어는 어차피 사회 문화적인 그 이해력을 가지고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약해버리면 또 어때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대화를 하기가 힘들고 이제 말을 하기가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언어 장애가 좀 있으면은 밖에서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 이제 그 자폐성 장애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감각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센소리 프로세싱이라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감각 통합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불렀던 그쪽에 이제 하면 뭐 작업 치료사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이 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지만 학교에서 주는 서비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30분씩 2번 정도 그거 전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밖에서 이제 그런 거를 사적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비싸요. 한번 가면은 뭐 아무리 비싸도 한국의 학원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뭐 한 1시간도 안 되는 그 언어 치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150불 그러면 뭐 1대1로만 계산을 해도 뭐 한 15만 원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보통 40분, 45분 이렇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비싸죠. 비싼데 그 정도 치료는 이제 미국 부모님들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로 미국 부모님들의 전체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초점이 학교 교육의 초점이 부모님들이 이게 학과목을 잘하는 물론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좋아는 하시지만 아이가 공부를 막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들달들달 볶고 뭐 너가 학원을 어디를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그게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막 권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시키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장애에 관해서도 이제 일반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그 학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영어, 수학 막 이런 국영수 교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집착을 안 하시니까 장애 아이들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문화가 이 자폐성 장애예요. 자폐성 장애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면서 다른 데도 이제 부모 뭐 지적장애 협회가 있고 학습장애 협회가 있고 이렇게 해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막 왕성하게 지적장애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이 자폐성 장애 부모들의 이 기관들은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왜냐하면 이제 그 강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지적장애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아, IQ가 좀 많이 낮구나. 학습장애 그러면 아, 아이가 IQ가 정상인데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다 이렇게 클리어하는데 다 아는데 이 자폐성 장애는 모호한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인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를 거의 발달 장애라고 불렀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진짜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발달 그 인지 발달 자체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장애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연구가 그전에 이제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메디컬 분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뉴로 디벨롭먼털 디서빌리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경 조직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들은 이제 신경 조직의 장애라고 제가 그전에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게 뇌신경 그죠 브레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쪽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면은 이 DNA에 의한 이 몸에 이제 뭐라 그러죠?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면 지네틱스 이래가지고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전인자의 조합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 장애냐 우리가 이제 그 다운 신드롬 이런 게 이제 염색체 뭐 몇 번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폐성 장애도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특히나 이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아이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회 정서잖아요. 지적장애 아이들은 IQ가 낮지만은 IQ가 낮은 만큼의 사회 정서적인 그 기능은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이제 지적장애 아이들도 어휘력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이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진데 거기에 사회 정서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어휘장애와 언어장애와 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언어장애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걸로 많이 나와요. 아주 특별하게 뭐 탑에 그 무슨 에스퍼거나 아니면 뭐 고기능 장애 이런 아이들 정말 작은 퍼센티지 빼놓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지적 장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지적 장애가 있느냐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가르치고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양파 껍질에 쌓여 있는 아이들 같이 그게 한 겹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겹에 쌓여가지고 아이들을 두르고 있는 그거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포텐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일단은 사회성 장애, 정서 장애, 문화 장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미국이라는 한 사회 안에서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는 뭐 암묵적 동의잖아요. 그런 쪽에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면 아무리 말로 스피치 기술이 있고 언어가 있어도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는 거는 다른 장애와 다르게 사회, 정서, 문화적 장애가 자폐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서 장애 아이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장애 아이들은 이런 사회 정서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떨어지는 요인이 장애 자체에서 아이들이 지적 장애 아이들처럼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해력이 딱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미흡한 거지. 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처럼 보세요. 에스퍼거나 고기등 장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있어도 아이들이 IQ가 높지만은 어때요? 사회성이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퍼거 아이들한테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가 있다 그러잖아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뭐예요? 사회적 상황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아이들이 사회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딱 순간적으로 사회 문화적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랑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 표정을 읽으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친구랑 막 수다를 떠는데 뭐 친구가 이렇게 시계를 본다든지 막 전화기를 이렇게 든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 하는 암묵적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너무 길고 지루해야 하는 그 말을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이렇게 쓱 이제 끊죠. 그쵸? 끊고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친구는 어떻게 너 지금 가야 돼? 바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끊으면서 이제 그래 알았어 너 지루하면 나 말 끊지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끊고 이제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고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사회적인 이 암묵적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폐성 장애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뭐 온 나라에서 지금 우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주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엄청 연구를 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미국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같은 곳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아이들이 꼭 무슨 뭐 다른 장애와 다르게 특히나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페이크라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제가 그 전에 어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소시오 이코노미 지적 장애가 있잖아요. 사회 경제에 의해서 가정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낮은 데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자극이 낮고 부모님이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술에 취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아이들이 이제 자극이 적다 보니까 한참 아이들이 이제 어휘력, 사회성, 뭐 정서 이런 능력들을 한참 개발해야 되는 그 한 자리 나이 그 시기에 집안에서 아이들이 방치가 돼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적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아이들이 그거를 발달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이 자폐성에 있어서 미국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달라요. 다르고 아마 자폐성 장애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 는 오히려 다른 장애 부모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폐성 장애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위축이 돼 있지 않을까?
더 힘들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한국 부모님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 어소시에이션이 학교 교육 기관을 다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학교 교육기관에서 부모님들이 뭔가를 막 엄청나게 움직여서 반대하면 학교 교육기관이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살짝 이제 이렇게 패시브하게 이렇게 움츠려서 부모님들이 뭐를 반대를 정책 같은 거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이제 미국 부모님들이 자폐성 장애 부모님들의 기관들이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조금 시간이 나면 이 차이를 조금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는 아니고요. 항상 그래요. 어느 강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문의 교수들에게 학문의 자유가 있어요. 학문의 자유. 그거는 뭐냐면 아카데믹 프리덤이라 그래서 교수가 자기가 믿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 앞에 마음껏 가르칠 수가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기관에서 교수들을 대학 본부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버리면 학문의 자유가 없으면 학문의 발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진보도 안 되고 그렇죠? 이 발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서 이것이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면은 아이들의 지네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냐,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선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쌍둥이 연구, 뭐 많은 연구를 하지만 아직도 결론은 안 났어요. 정확하게 그 리서처들이 이거야 하고 내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 60, 70%가 이제 이 지네틱스라고 이 몸에서 부모에게서 유전 인자로 인해서 이렇게 자폐가 온다는 걸 쪽이 조금 더 많고 환경적 요인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폐에 대한 어떤 뭐 치료 프로그램 치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폐 아이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환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장애 진단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 진단 장애가 있고 이제 학교 교육부에서 하는 진단이 있는데 의사가 하는 진단이 이제 자폐성 장애도 의사가 하고 소아정신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ADHD도 소아정신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로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 진단하는 그 장애는 디스오더라는 이제 게 많이 붙고 디스오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러잖아요. 그 자폐증도 autism spectrum disorder 이러지 autism spectrum disability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rare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뭐 학습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스쿨 사이칼라지스트가 있어가지고 학교 안에 이제 미국에 그게 심리학의 한 분야로 스쿨 사이칼라지스트가 있거든요. 그 스쿨 사이칼라지 분야가 있어서 이제 심리학을 한 친구들이 대학원의 스쿨 사이칼라지 여러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뭐 행동 심리, 뭐 인지 심리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래서 뇌과학 심리라 그러나 그쪽 뭐 많은 이제 분야가 있고 심리학의 뉴로사이언스에서도 자폐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fMRI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이 뇌도 막 측정을 하고 이제 이런 분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심리학의 그 많은 분야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스쿨 사이칼라지스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쿨 사이칼라지스트들은 뭐를 하냐면 이제 그야말로 아이들을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아이들을 이제 측정한다 그러나요? 검증한다 그러나요? 아니면 이제 갑자기 그 한국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밸류에이션하고 어세스하고 이렇게 해서 스쿨 사이칼로지스트들이 이제 아이들을 진단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얘는 학습 장애야, 얘는 지적 장애야, 뭐 얘는 뭐 정서 장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의사들이 진단한 아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나 아니면은 뭐 ADHD나 아니면 뭐 정서장애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심리학 쪽 이제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서 프로페셔널들한테 받아올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온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 안에서 무조건 특수교육을 다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그 진단을 한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특수교육 필요해 하고 가져와도 학교에서 이 아이를 다시 이제 검진을 해요. 왜냐면 다시 검사를 하는데 왜 검사를 하냐면 검사를 하냐면 밖에서는 이 아이가 장애가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를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뭐예요? 장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프로바이드를 해야 되는 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요. 학교 안에서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이제 이 친구에게 부족한 면들, 그러면 자폐성 장애다 그래도 이 자폐성 장애가 여기에 다 디서빌리티가 있어 그래도 이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는 부진한 학과목을 가르치는 거, 학과목 내용을 아니면은 아이들의 생존에 관계되는 우리가 영어로 셀프 헬프 내가 뭐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얼마만큼의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가 자립이 좋네요. 아이가 자립해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용변을 못 보는 아이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혼자서 용변이 마려운 그 느낌을 아이가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센스에 관계된 거잖아요. 센소리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트로셉티브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아이가 배고픈 감정, 배가 아픈 감정, 목마른 감정, 오줌 누고 싶은 거, 똥 누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못 가면 어때요? 나 오줌 마려워요. 나 응아 마려워요. 나 배고파요. 나 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조차를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아이를 보고 이제 추측을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배가 안 고픈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밥을 주면 아이가 그냥 밥을 이렇게 확 던져버린다든지 텐트럼을 짜증을 낸다든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땡깡을 부린다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뭐 선생님이 강제로 자기한테 뭐 밥을 먹이려고 그러든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교육.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장애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아이들의 능력을 측정을 해서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되니까 얘는 국어, 수학, 뭐 산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개별화 교육의 교육 목적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너무나 이제 뭐 어떤 장애가 있든 간에 지적으로 아이가 많이 낮아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간수를 못하고 자기를 케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교육 목표가 세워져 가지고 하고. 근데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이 이 학과목 내용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애가 자꾸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운동 감각 그 머슬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치료사라든지 아니면은 피지컬 그 테라피스트 물리치료사들이 이 아이를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치료를 해서 도와줘가지고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교육에 개별화 교육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해요. 근데 질과 양으로 따지면 많이 부족해요. 어느 부모도 미국에서 특수교육 너무너무 좋아. 미국 교육 전부 다 만족이야. 100% 만족이야 하는 부모님은 글쎄 미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저희 학생한테 부모 인터뷰하는 이제 숙제를 기초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200단위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오면은 이제 현장 실습의 한 숙제로 이제 그거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한 명씩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다 만족한다 이러는데 거의 한 70% 이상의 부모님들은 이제 다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근데 뭐 불만보다는 이제 아쉽죠. 아쉬운데도 또 조금 제가 이제 그 전에 benefit of the doubt라는 그 약간 의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둔다는 그 말을 했듯이 이해를 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의 이제 그 선생님들도 또 모든 선생님들이 10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100명의 선생님들이 다 죽으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는 게으른 선생도 있고 그중에는 안 게으르지만 너무너무 착한데 또 능력이 안 되는 선생님이 있고 또 능력은 되는데 굉장히 차가운 선생님이 있고 능력은 되는데 또 열정이 없는 선생님이 있고 또 열정은 넘치는데 또 기술이 부족한 선생님이 있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선생님한테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인간 다양성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나만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네요. 참 짧게 하려고 그래도 한번 입을 열면은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혹시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저렇게 하는구나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 더 한국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걸로 감사하시면 되고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슷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잖아요. 이것이 이제 싸우고 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이제 조금 감정에 호소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배운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옆집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한데 저는 개를 굉장히 싫어하고 저 옆집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집에 개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저 집하고 우리하고 친한데 이 개 한 마리가 자꾸 우리 집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응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다 불편한 신기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가서 고소를 해요. 소송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개가 여기를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질 않아요. 뭐를 해요? 법을 이용해요. 왜? 법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또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정당함과 그다음에 이꼴 그죠? 우리의 그런 어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냥 웬만하면 다 그렇게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이웃끼리 막 얼굴 붉히고 막 싸우고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저는 차라리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제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상냥하게 나를 보고 웃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직선적이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막 저한테 친절하니까 저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고 마냥 좋아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를 탁 맞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구나. 꼭 저 친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문화구나. 절대로 앞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인상 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네에게 만들어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법도 시스템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부모보다 절대로 열등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다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환영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듯이 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는 너무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치도록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내 아이를 가르치지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항상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해서 부모가 엄마가 나를 지켜야지만 내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내가 아이를 쳐다보면 소리를 안 지르고 인상을 안 쓰고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를 지키라는 거는 아이를 버려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정신 건강, 나의 정서 건강, 그죠? 나의 그다음에 이 몸의 건강 이거를 지켜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내가 건강해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따뜻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따뜻해요. 그죠? 내 삶이 편안해야지 내가 나의 짝을 바라보는 내가 결혼한 내 짝을 바라보는 거, 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여유 있게 대하게 되고 안달하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불안해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은 전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게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로 인해서 엄마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로 나를 죽여가면서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에서 이제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주라 그래요. 구명보트도 내가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입히라 그래요. 왜요? 아이를 끼워주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아이가 아무리 살아도 이 아이를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얼른 내가 끼고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쉬면서 아이를 끼우면 조금 늦더라도 부모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의무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부모가 되기로 결심해서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항상 따스한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한번 우연하게 그분이 하는 강의를 스피치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와서 탁 꽂혔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청소부인 아버지가 주워온 남이 버린 과일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지만 가난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비참함을 부모님들이 안 보여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는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 무거운 어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걸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커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그분이 잘 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그분도 제가 또 존경하는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해요. 변호사가 됐으면 이제 돈부터 벌어가지고 가족부터 챙기는데 이분은 그 나이에 변호사가 돼서 인권 변호사를 했잖아. 이렇든 저렇든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기처럼 당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모든 뭐 어떤 삶의 궤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젊은 20대의 이재명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는 저는 존경을 해요. 저는 아마 못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 가족과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니까 제가 그 말이 딱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게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지키고 나를 케어하고 내가 행복해야지만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끊을게요.